북방의 동토, 설산의 만년설이 늦가을의 잔인한 칼바람을 타고 비린내를 풍기기 시작할 무렵이었다. 하늘은 낮게 내려앉아 금방이라도 첫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무너져 내릴 듯 침울한 빛을 띠고 있었다. 산 기운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벼려져 스치는 가지만큼이나 대기를 갈갈이 찢어발기는 계절의 정점에 유연은 서 있었다. 그는 내려오고 있었다. 20년이라는 긴 세월, 청춘의 전부를 묻어둔 그 고독한 봉우리를 등지고 내려오는 발걸음치고는 지나치게 덤덤했다. 회한도, 미련도, 혹은 새로운 세상에 대한 갈망조차 느껴지지 않는 기이할 정도로 평온한 보행이었다. 그의 어깨 위에는 변변한 괴나리 보찜 하나 얹혀 있지 않았다. 오직 한 자루의 컴, 그리고 빛바랜 보자기 속에 소중히 갈무리 된 아버지의 유물인 건보 한 권이 그가 가진 세상의 전부였다. 그는 결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산을 내려오는 구곡양장의 험로를 지나는 동안 유연의 시선은 오직 발 아래 놓인 흙길과 저 멀리 아스라이 보이는 인간의 땅만을 향해 있었다. 원래부터 뒤를 돌아보는 법을 배우지 못한 사람처럼, 혹은 과거라는 이름의 그림자를 산 정상에 영원히 가둬두고 온 사람처럼 그는 묵묵히 걸음을 옮길 뿐이었다. 산자락 끝에 매달린 작은 취락은 유연히 처음으로 마주한 사람의 세상이었다. 코끝을 찌르는 시큼한 음식의 냄새, 가축들의 거친 숨소리, 그리고 장터 바닥을 구르는 비속한 사투리들이 소음의 파도가 되어 그를 덮쳐왔다. 유연에게는 이 모든 것이 잊을 적이었고 생경했다. 그는 주막의 낡은 탁자 한 구석에 자리를 잡고 앉아 주변의 소란을 조용히 관찰했다. 표정은 없었다. 감정의 동요 또한 서늘한 호수처럼 고요했다. 주모가 내온 투박한 밥상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 한 그릇이 놓였다. 평생을 설산의 마른 산채와 찬물로 버텨온 그에게 그것은 생전 처음 마주하는 기름진 육기였으나 유연은 그것을 탐닉하지 않았다. 맛을 음미하는 기색도 신기해하는 눈빛도 없이 그는 마치 정해진 의식을 치르는 수도자처럼 묵묵히 수저를 움직였다. 허기를 채우는 것은 육신을 유지하기 위한 필연적인 노동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듯 그의 식사는 지극히 적막했다. 밤이 깊어지자 취락의 소음도 잦아들었다. 유연은 주막에 비좁고 눅눅한 방 한 칸을 빌려 몸을 뉘었다. 석가래 사이로 새어드는 찬 바람이 방 안을 휘감았으나 그는 눈을 감은 채 규칙적인 호흡을 이어갔다. 자정. 만물이 숨을 죽인 그 고요의 틈을 타고 세 갈래의 기운이 스며들었다. 그들은 소리가 없었다. 발소리는커녕 옷깃 스치는 소조차 대기에 묻어버린 뼛속까지 살기가 밴 암습자들이었다. 유연의 방 창호지에 그들의 손끝이 닿는 그 찰나, 유연은 이미 암흑 속에서 눈을 뜨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일어나지 않았다. 이불 속의 신형은 미동조차 없었으며 호흡의 파동 또한 잠든 이의 그것과 다르지 않았다. 그는 기다리고 있었다. 포식자의 아가리 속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오는 먹잇감을 관찰하듯 누운 채로 그들의 기운을 헤아렸다. 드르륵. 창호문이 열리고 세 개의 그림자가 방 안으로 난입하는 순간 정적은 비명보다 날카롭게 깨어졌다. 유연의 신형이 보이지 않는 실에 끌려 올라가듯 허공으로 솟구쳤다. 첫 번째 호흡, 유연의 손가락이 앞선 자의 명치 혈도를 정확히 짚었다. 퍽 하는 둔탁한 파열음과 함께 살수의 진기가 단전에서 역류하며 신형이 무너졌다. 두 번째 호흡, 유연은 두 번째 자의 검나를 종이장 한 장 차이로 피함과 동시에 그의 손목 대맥을 걷어찼다. 금소금이 방 안을 때리며 검이 바닥에 나뒹굴었다. 마지막 세 번째 호흡, 유연의 신형이 유령처럼 세 번째 자의 등 뒤에 서며 그의 경추를 제압했다. 단 세 번의 호흡. 싸움은 시작과 동시에 결말을 맺었다. 유연은 그들을 충분히 도륙할 수 있었다. 그의 검은 아직 칼집 속에 잠들어 있었으나 그의 손 속에는 이미 필살의 위력이 실려 있었다. 하지만 그는 죽이지 않았다. 일격필살의 기회를 스스로 거두고 오직 기어를 봉쇄하여 그들을 무력화시켰을 뿐이다. 그 미세한 자비 혹은 살생에 대한 무심함이 그들 사이의 경계를 가르고 있었다. 바닥에 처박힌 살수 중 우두머리로 보이는 자가 다른 둘과 눈을 맞췄다. 찰나의 눈짓. 그것은 임무의 실패가 아닌 존재의 말소를 의미하는 신호였다. 앗! 유연이 한 발짝 늦게 손을 뻗었으나 때는 이미 늦어 있었다.
세 사람의 이빨 사이에 숨겨진 독단이 동시에 으깨졌다. 검은 피가 그들의 입가로 배어 나오며 생명의 불꽃이 순식간에 사그라들었다. 유연이 그들의 기어를 막아 행동을 제압했으나 스스로 죽음을 택하는 의지까지는 막지 못한 것이다. 유연은 움직이지 않았다. 방금까지만 해도 살기를 뿜어내던 이제는 차디찬 고깃덩어리가 되어버린 새 구의 시신을 내려다보았다. 아주 오래도록 그의 눈에 분노나 당혹감은 없었다. 그저 알 수 없는 공허함이 깊게 가라앉아 있을 뿐이었다. 유연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들 앞에 무릎을 꿇었다. 비록 자신을 죽이러 온 적이었으나 숨이 멎은 순간 그들은 그저 이 세상에서 사라져가는 가련한 생명일 뿐이었다. 유연은 말이 없었다.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예의도 그들을 용서하기 위한 거창한 이유도 없었다. 그는 그저 거칠어진 제 손을 뻗어 부릅뜬 채 죽음을 맞이한 세 사람의 눈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감겨주었다. 차가워진 눈꺼풀 위에 닿는 그의 손길은 지극히 부드러웠다. 주막의 낡은 방 안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시신 곁에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떨군 유연의 그림자가 흔들리는 촛불 아래 길게 늘어져 있었다. 하산의 첫날 밤은 그렇게 피 냄새와 이름 모를 이의 추도 속에 깊어가고 있었다. 유연은 천천히 소매를 걷어 올렸다. 서늘한 방안 공기가 드러난 살가죽에 닿았으나 그는 개의치 않았다. 왼쪽 팔뚝 안쪽, 희고 창백한 피부 위에는 마치 불에 달군 인장으로 찢어 누른 듯 선명하고도 붉은 문양 하나가 낙인처럼 박혀 있었다. 무림맹. 천하 무림의 질서를 수호한다는 그 거대한 집단의 인장이었다. 그것은 단순히 새겨진 그림이 아니라 유연의 존재 자체를 구속하듯 살가죽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떼어내려 할수록 더욱 선명해질 뿐인 지울 수 없는 과거의 증거를 그는 한참 동안이나 무심하게 바라보았다. 창밖으로는 마침내 북방의 첫눈이 흩날리기 시작했다. 어둠 속에서 하얗게 부서지며 내려앉는 눈송이들은 죽은 살수들의 차가운 시신 위를 덮어갔다. 유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막 주인에게 은자 몇 푼을 더 얹어주었다. 그리고는 단 한마디만을 남겼다. 관아에 알리시오. 그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다. 밤새도록 걷고 또 걸었다. 눈 덮인 산길을 지나 황량한 들판을 가로지르는 그의 보행에는 망설임이 없었다. 사흘간의 고독한 행군 끝에 유연의 발길이 닿은 곳은 강남의 심장부이자 운하의 풍요가 넘실거리는 대도시 양주였다. 유연에게 양주는 별천지였다. 끝도 없이 이어진 기와 지붕의 행렬, 비단 옷을 휘감은 행인들의 화려한 색채, 그리고 천지를 진동시키는 시장통의 소란까지. 평생을 설산의 정적 속에서만 살아온 그에게 대도시의 압도적인 위용은 가히 충격적일 법했으나 유연의 눈빛은 여전히 담담했다. 그는 압도되지 않았다. 다만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오는 인간 세상의 군상들을 하나하나 눈에 담으며 조용히 관찰할 뿐이었다. 어느 어두운 골목 어귀에 이르렀을 때 유연의 걸음이 멈췄다. 화려한 대로의 이면에는 골마 터진 강호의 생리가 그대로 드러나 있었다. 작은 문파의 무레배로 보이는 사내들이 공포에 질린 상인의 멱살을 잡고 보호비라는 명목의 은전을 뜯어내고 있었다. 비굴하게 손을 비비며 돈을 건네는 상인과 침을 뱉으며 기세등등하게 사라지는 무인들. 유연은 그 광경을 그저 바라보았다. 협객의 의기로 그들을 징벌하거나 약자의 불행에 분노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강호라는 곳의 공기가 어떻게 흐르는지 그 비릿한 질서를 확인하고 싶었을 뿐이다. 그는 다시 걷기 시작했다. 아직은 무언가를 바꾸고 싶다는 욕망보다 이 낯선 세상의 본질을 꿰뚫어 보려는 관찰자로서의 의지가 더 강했다. 저작거리의 주막은 온갖 정보가 뒤섞이는 거대한 소문의 늪이었다. 유연은 한 구석에 앉아 술잔을 기울이며 귀동냥을 했다. 사람들은 최근 무림맹이 강남 지역의 세력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떠들썩하게 전하고 있었다. 그 중심에는 맹주 강호연이 있었다. 그의 덕망과 위엄을 칭송하는 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왔으나 유연에게 그 이름은 생소하기만 했다. 그때였다. 저작거리 한편에서 거짓 점괘를 늘어놓으며 좌판을 벌이고 있는 한 사내의 모습이 유연의 망막에 박혔다. 비류였다. 유연이 그를 스쳐 지나가려던 찰나 비류의 시선이 돌연 허공을 가르고
유연에게 꽂혔다. 시장기에 농담을 던지던 비류의 눈빛이 순식간에 돌변했다. 그는 찰나의 순간에 유연의 모든 것을 후워 내려갔다. 땅을 딛는 발걸음의 무게, 어깨의 미세한 각도, 그리고 허리춤에 걸린 검을 잡는 손가락의 위치까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연의 깊고 서늘한 눈동자와 마주쳤을 때 비류의 점쟁이 행세는 거짓말처럼 멈추었다. 비류는 아무런 말도 없이 신속하게 자리를 정리했다. 그리고는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군중 속으로 순식간에 몸을 감추었다. 어둠이 내린 후 숙소로 돌아온 유연은 방 안의 분위기가 달라졌음을 즉각 감지했다. 문은 굳게 잠겨 있었고 창틀에 먼지 하나 흐트러진 곳이 없었으나 침상 위에는 낯선 쪽지 한 장이 놓여 있었다. 유연은 잠금 장치를 확인했다. 침입의 흔적은 전무했다. 귀신 같은 솜씨로 결계를 뚫고 들어와 소리 없이 흔적만을 남긴 자의 수단에 유연의 눈매가 가늘어졌다. 쪽지를 펼치자 거침없고 빠른 필체의 문장들이 쏟아져 나왔다. 도망쳐라. 강호는 내가 생각하는 그런 곳이 아니다. 유연은 쪽지를 읽고 천천히 접었다. 그는 그것을 구겨버리거나 불태우지 않았다. 대신 가슴 안쪽 깊숙한 품속에 소중히 갈무리했다. 강호가 어떤 곳인지 그는 아직 알지 못한다. 그러나 자신이 생각하는 바와 다르다면 도망치는 대신 자신의 두 눈으로 직접 그 진실을 목도해야만 했다. 도망이라는 선택지는 20년 설산의 세월 속에 이미 지워진 단어였다. 그날 밤 유연은 잠을 자지 않았다. 그는 등잔불 아래 가만히 앉아 아버지의 낡은 건보를 펼쳐놓았다. 창밖의 어둠이 거칠 때까지 그는 묵묵히 건보의 행간을 더듬으며 다가올 강호의 풍랑을 온몸으로 예비하고 있었다. 양주의 아침은 비릿한 쇠 냄새와 함께 밝았다. 저작거리 게시판 앞에 멈춰 선 유연의 눈등이 가늘게 떨렸다. 누렇게 바랜 방문 한 장. 초상화조차 없는 그 종이 위엔 유연의 생사가 천냥이라는 탐욕의 무게로 박혀 있었다. 저놈이다. 단전에서 끓어오른 살기가 사방의 골목을 메웠다. 10명 남짓한 현상금 사냥꾼들이 각기 다른 병기를 앞세워 세도해왔다. 유연의 왼손이 건병을 움켜쥐는 찰나 그의 단전 심처에서 잠자던 진기가 폭풍처럼 고개를 들었다. 역근경의 묘리에 따라 용소 스친 기운이 기경팔맥을 타고 손끝에 맺히자 칼집 속에 잠든 검신이 미세하게 공명하며 울기 시작했다. 그때였다. 2층 누각의 난간에서 한 가닥 정결한 기운이 폭포처럼 쏟아져 내렸다. 연하. 그녀의 신형은 한 마리 고고한 학처럼 공중을 수놓으며 유연의 곁에 내려앉았다. 비단 자락이 펄럭이며 가벼운 먼지를 일으켰으나 그녀의 두 눈은 이미 차가운 안광을 뿜어내고 있었다. 죽여라. 선두에 선 사내가 거대한 대도를 휘두르며 계산 파악의 초식으로 찍어 눌러왔다. 대기가 비명을 지르며 갈라지는 찰나 유연의 발끝이 지면에 냉기를 후으며 뒤로 반복 물러났다. 동시에 그의 검이 칼집을 박차고 나왔다. 청풍일력. 맑은 바람에 실린 잎사귀 하나처럼 부드러운 궤적이었으나 그 끝엔 산악을 꿰뚫을 듯한 얘기가 실려 있었다. 유연의 검끝이 대도의 혈조를 정확히 때리자 쾅 하는 내성과 함께 불꽃이 튀었다. 사내의 손목 경맥이 뒤틀리며 거구가 뒤로 나동그라졌다. 그 틈을 타 연화가 움직였다. 그녀의 손에 들린 새검이 은하수처럼 흐드러지며 측면을 파고들었다. 낙화유수. 흐르는 물에 꽃잎이 지듯 유려한 초식이었다. 그녀의 내력이 검신을 타고 백색 검기로 화하여 사냥꾼들의 혈도를 후고 지나갔다. 두 사람의 합은 기이할 정도로 정교했다. 유연의 강맹한 기운이 정면을 부수면 연화의 유려한 기세가 그 빈틈을 메우며 대기를 휘감았다. 마치 한 몸인 듯 어우러지는 그들의 공방은 투박한 살육전이 아닌 거대한 자연의 섭리가 휘몰아치는 장엄한 그림이었다. 피 냄새가 진동하는 골목을 빠져나와 닿은 도시 외곽의 적막한 숲. 두 사람은 비로소 마주 섰다. 늦가을의 핏바랜 태양이 연화의 단아한 얼굴 위로 부서져 내렸다. 유연의 가슴 속에서는 아직도 사그라들지 않은 진기가 요동치고 있었으나 연화의 눈동자는 깊은 호수처럼 고요했다. 연화가 먼저 입술을 떼었다. 유연. 드디어 내려왔군요. 유연의 전신이 돌처럼 굳었다. 하산한 지 사흘.
자신의 본명을 부르는 이 낯선 여인의 존재는 그가 알던 세상의 모든 상식을 뒤흔들고 있었다. 누구요? 어떻게 내 이름을 아는 것이오? 유연의 물음은 허공을 갈랐으나 연화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몸을 돌려 숲의 그림자 속으로 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마치 할 일을 다 마친 수호령처럼 미련 없는 뒷모습이었다. 나중에 다시 보게 될 거예요. 바람결에 실려온 나직한 목소리만을 남긴 채 그녀는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양주 성곽의 소란함이 잦아들고 대지의 숨소리가 들려오는 근교의 야산. 인적 끊긴 외딴 산자락의 자리를 잡은 유연의 주위로 서늘한 상기가 휘감아 돌았다. 홀로 선 유연의 손에는 수백 번을 매만져 결이 다 일어난 낡은 보자기가 들려 있었다. 그 안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세월의 풍파를 고스란히 머금은 아버지의 검보, 청검결이었다. 이미 낱낱이 외워 골수에 박힌 문장들이었으나 유연은 매번 초행길을 걷는 구도자처럼 경건하게 첫 장을 넘겼다. 기이한 일이었다. 분명 수십 번을 탐독하여 글자 마디마디의 획까지 기억하건만 펼칠 때마다 행간 사이에서 읽지 못한 새로운 기운이 솟구쳐 올랐다. 오늘도 그랬다. 묵향 속에 숨겨진 날카로운 검의 이치가 유연의 안광을 때리며 뇌리로 파고들었다. 천천히 검을 뽑아든 유연의 신형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평소에 몸이 건조하던 청년의 기색은 간데없었다. 검병을 쥐는 순간 유연의 전신에서는 금방이라도 폭발할 듯한 비정한 살기와 형언할 수 없는 위험한 기류가 뿜어져 나왔다. 그것은 말 그대로 재앙에 가까운 기운이었다. 청검결 제일식. 유연의 신형이 대기를 가르며 지쳐나갔다. 검신에서 뿜어진 무형의 검류가 울창한 나무들 사이를 종횡무진 휩쓸었다. 쾌와 중이 절묘하게 어우러진 검초가 허공을 갈기갈기 찢어 밝힐 때마다 사냐의 공기는 비명을 지르며 요동쳤다. 유연의 검은 이미 인간의 무의를 넘어선 살육을 위해 벼려진 신검의 기상을 품고 있었다. 그때였다. 저 멀리 고목의 그림자 뒤편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는 두 눈이 있었다. 비류의 소식망과 닿아 있는 노무인. 그는 20년 전 천하를 오시하던 검왕의 검초를 직접 목도했던 살아있는 증인이었다. 유연의 검 끝에서 피어오르는 검류를 보는 순간 노무인의 손에서 지팡이가 힘없이 낙하했다. 저것은. 노무인은 감히 다가설 엄두조차 내지 못한 채 멀찍이 서서 유연의 검물을 바라보았다. 2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다시 현신한 전설의 검초 앞에 노무인의 무릎이 꺾였다. 흙바닥에 주저앉은 노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내렸다. 경이로움과 두려움 그리고 형언할 수 없는 비장미가 섞인 통곡이었다. 유연은 자신을 지켜보는 그 노인의 존재를 꿈에도 모른 채 오직 검의 세계에 몰두해 있을 뿐이었다. 오직 독자만이 그 처절한 대조를 지켜보고 있었다. 노무인은 떨리는 손으로 바닥을 짚고 일어나 서둘러 걸음을 옮겼다. 살아 있었구나. 검왕이 정녕 살아 있었어. 그의 혼잣말은 산바람에 섞여 흩어졌으나 어딘가로 향하는 발걸음에는 광기 어린 서두름이 서려 있었다. 평생을 기다려온 천기를 전해야만 하는 자의 절박한 속도였다. 폭풍 같은 수련이 끝나고 유연은 거친 숨을 고르며 다시 검보를 펼쳤다. 시선이 멈춘 곳은 가장 마지막 장이었다. 그곳엔 세월에 씻겨 검붉게 변해버린 지독하게도 선명한 핏자국이 문장을 이루고 있었다. 현아, 믿지 마라 혈육이라도. 이미 수십 번을 보아온 글귀였다. 그러나 오늘 수령 끝에 마주한 그 8글자의 무게는 유연의 어깨를 짓누르는 천근의 중압감으로 다가왔다. 혈육이라도. 유연의 뇌리가 거세게 출렁였다. 유연에게 알려진 혈육이란 존재하지 않았다. 산중에서 보낸 지난 20년의 세월 동안 그의 곁에는 오직 검보만이 있었을 뿐이다. 그런데 아버지는 왜 존재하지도 않는 혈육을 경계하라 명한 것인가? 아버지에게 유연이 모르는 숨겨진 핏줄이 있었단 말인가? 유연은 천천히 검보를 덮었다. 저무는 노을빛이 산맥을 보랏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유연은 고개를 들어 그 아득한 하늘을 오랫동안 응시했다. 대답 없는 허공을 향한 그의 시선은 깊고도 서늘했다. 바람이 차가워지고 있었다. 물 한 개가 강물을 집어삼킨 새벽이었다. 대기는 축축하게 젖어
유연의 어깨 위로 무거운 습기를 내려앉혔고 흐르는 강물 소리는 마치 수천 마리의 뱀이 자갈밭을 기어가는 듯 불길한 소리를 내며 고요를 깼다. 유연은 그 희뿌연 장막 속을 홀로 걷고 있었다.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는 안개 너머 생사의 경계처럼 모호한 길 위에서 유연의 발걸음이 돌연 멈춰 섰다. 그곳에 사람이 있었다. 안개를 가르고 우뚝 솟아오른 여인의 형체는 마치 빙산의 일각처럼 차갑고도 예리했다. 푸른 빛이 감도는 무림맹의 정통 폭색은 습기를 머금어 짙게 변해 있었고 허리춤에 매달린 가느다란 검은 아직 검집 속에 잠들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기를 찢는 금속성의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다. 그녀의 나이는 유연과 엇비슷해 보였으나 꼿꼿하게 펴진 등줄기와 미동조차 없는 자세에서는 수십 년간 돌을 닦은 고수 특유의 정중동의 기도가 느껴졌다. 설린의 눈동자는 강물보다 깊고 차가웠으며 그 시선이 닿는 곳마다 안개조차 얼어붙는 듯 했다. 설린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으나 안개를 뚫고 유연의 고막을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죽이러 온 게 아니다. 데려오라는 명을 받았을 뿐이야. 유연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그는 대답 대신 설린을 빤히 바라보았다. 안개 섞인 바람이 두 사람 사이를 갈랐다. 유연이 무거운 침묵을 깨고 되물었다. 거부하면? 그 질문이 끝남과 동시에 설린의 손이 움직였다. 그것은 대화의 단절이자 명백한 의지의 표명이었다. 챙강 하는 맑고도 서늘한 소리와 함께 검집을 빠져나온 검신이 안개 속에서 한 줄기 번광을 일으켰다. 설린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검이 공기를 가르며 유연의 쇄골을 향해 지쳐 들어왔다. 무림맹의 정통 검법이었다. 법도에 어긋남이 없고 낭비되는 기운 하나 없이 오직 살상과 제압을 위해서만 설계된 정교한 기하학적 궤적. 설린의 검은 빠르고 예리했다. 유연은 첫 수에서 이미 자신의 내공이 그녀의 기운에 밀리고 있음을 직감했다. 설린의 검끝이 허공에 그려내는 검망은 유연의 퇴로를 빈틈없이 봉쇄하며 압박해 들어왔다. 유연의 신형이 뒤로 밀려나며 강변의 자갈들이 거칠게 흩어졌다. 주도권은 완전히 설린에게 있었다. 그녀의 검은 마치 살아있는 은사처럼 유연의 혈도를 노리고 끈질기게 파고들었다. 유연의 눈빛이 급격히 가라앉았다. 그는 처음으로 상대를 단순한 적이 아닌 넘을 수 없는 벽으로 인지하고 진지하게 읽기 시작했다. 맞받아치는 것은 자살행위였다. 그는 단전의 진기를 발끝으로 모아 신법을 가속하며 설린의 검로를 정면으로 받는 대신 흘리고 피하는 방식으로 급선회했다. 검기와 검기가 스칠 때마다 유연의 옷자락이 찢겨나갔고 살갗에는 서늘한 검풍이 남긴 붉은 선들이 그어졌다. 그러나 유연은 그 극한의 압박 속에서 설린의 호흡을 그녀의 검이 그리는 인과를 본능적으로 체득해 나갔다. 설린의 눈에 기이한 빛이 스쳤다. 자신의 검로에 이토록 빠르게 적응하는 자는 본 적이 없었다.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두 사람의 기운이 극점에 달해 폭발하기 직전. 설린이 돌연 검을 거두었다. 살기를 머금고 쇄도하던 검신이 순식간에 검집으로 되돌아갔다. 한 수만 더 밀어붙였다면 유연의 어깨를 관통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 정적이 찾아왔다. 안개는 더욱 짙어져 두 사람의 형체만을 간신히 비추고 있었다. 설린이 무겁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물었다. 무림맹 본단으로 올 생각이 없느냐? 유연의 대답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없소. 설린은 더 이상 설득하지 않았다. 그녀는 미련 없이 몸을 돌려 안개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녀의 푸른 복색이 하얀 장막 너머로 흐릿해지며 완전히 사라지기 직전 낮은 중얼거림이 바람을 타고 유연의 귀가에 내려앉았다. 어쩜 그리 닮았냐. 유연의 발걸음이 굳어졌다. 그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고 걸음을 멈추지도 않았다. 그러나 설린의 그 마지막 한마디는 비수가 되어 그의 가슴 깊은 곳에 박혔다. 닮았다니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 안개 속으로 사라진 설린의 뒷모습은 대답해주지 않았지만 한 가지만은 명확했다. 그녀는 혹은 그녀가 속한 무림맹은 아버지를 알고 있었다. 정오의 태양이 자결하는 시장통은 비릿한 피 냄새로 예열되고 있었다. 사한결이라 불린 사내를 둘러싼 5명의 무인들이 일제히 병기를 뽑아들었다. 죽고 싶어 환장을 했구나. 선두에 선 거구의 무인이 돌을 수직으로 내리찍었다.
사한결의 신형이 기괴하게 뒤틀렸다. 유은보. 구름처럼 흐르던 그의 발끝이 지면을 차는 순간 그의 오른손 검지와 중지가 번개처럼 뻗어 나가 무인의 미간을 찔렀다. 취한섬.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무인의 고개가 뒤로 꺾였다.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안구가 터져 나갔다. 사한결은 멈추지 않았다. 품 안에서 튕겨나온 엽전석 양이 회전하며 공기를 찢었다. 엽전의 서린 진기가 나머지 4명의 눈을 유린하는 찰나 사한결은 몸을 낮춰 회전하며 바닥을 후었다. 지풍소엽. 우두득 우득. 정강이뼈가 함몰되는 골절음이 고요한 저작거리에 비참하게 울려 퍼졌다. 사한결은 검을 뽑지 않고도 오직 손가락과 발끝만으로 인간의 기혈을 걸레짝으로 만들고 있었다. 유연은 그 잔혹한 기회를 지켜보며 지나쳤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사한결의 웃음소리에는 갓 잡아 올린 짐승의 피 냄새가 섞여 있었다. 이보시오, 좀 도와주지 그랬소. 내 손에 피 묻히는 게 그리 좋지는 않단 말이오. 유연은 돌아보지 않았다. 이기고 있던 것 같던데. 그날 저녁 노란 등불이 일렁이는 주막의 탁자 위에 독주가 부어졌다. 사한결은 유연의 맞은편에 앉아 핏기가 가시지 않은 손으로 술잔을 들이켰다. 그의 입술 사이로 흘러나오는 강호의 정보들은 하나같이 비릿했다. 무림맹의 비정한 작동 방식과 각 문파의 추악한 내막이 술기운을 타고 유연의 귀에 박혔다. 새벽의 푸른 안개를 가르고 주막의 문이 박살났다. 무림맹의 푸른 무복을 입은 패거리들이 장검을 뽑아 들고 쇄도했다. 무림맹의 명이다. 모두 도륙하라. 유연의 검이 칼집을 박차고 나갔다. 벽공일섬이. 푸른 검기가 부채꼴로 퍼지며 선두 무인의 가슴팍을 사선으로 갈랐다. 선열이 분수처럼 솟구쳐 주막의 천장을 적셨다. 그 핏방울이 바닥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한결이 유연의 그림자 속에서 솟구쳤다. 사한결의 손바닥이 적의 손목을 낚아채 비틀었다. 착골붕근. 무인의 손목 관절이 가루가 되어 부서졌고 비명이 터져 나오기 전 사한결의 팔꿈치가 상대의 명치를 박살냈다. 유연의 정검이 적의 중심을 무너뜨리면 사한결의 잡기가 그 틈을 타 기혈을 파괴했다. 유연의 검 끝에서 뿜어져 나오는 검강이 공기를 태우며 적의 목을 참식했고 사한결은 뒤로 밀려나는 적의 뒷덜미를 잡아채 지면에 처박았다. 콰득 하는 소리와 함께 주막의 바닥판이 박살나며 골수와 뇌수가 사방으로 튀었다. 유연이 내지르는 검로의 끝자락마다 사한결의 손길이 다 마무리를 지었다. 비산하는 피안개 속에서 유연의 검은 더욱 서늘하게 빛났고 사한결의 거친 숨소리는 지옥의 사자처럼 들렸다. 상황이 종료된 새벽의 길 위에서 사한결이 피칠갑이 된 손을 털어내며 말했다. 의형제를 맺읍시다. 유연은 시체들이 즐비한 주막 쪽을 잠시 응시하다가 자신에게 등을 맡겼던 사내를 보았다. 이유가 있소? 좋은 사람이요.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소? 유연은 오래 침묵했다. 그의 옷자락에서 떨어진 핏방울이 바닥의 안개를 붉게 물들였다. 유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사한결은 자연스럽게 쓰러진 무인 하나를 발로 건드려 뒤집었다. 그는 죽은 자의 무복 가슴팍에 새겨진 무림맹의 문양을 안광으로 흘러내렸다. 두 사내의 그림자가 핏빛 새벽을 가르며 길게 이어졌다. 저물역의 장광이 도시 외곽의 폐관을 핏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한때 번성했을 문파의 옛 터는 이제 무너진 기와와 썩은 기둥만이 흉물스럽게 남은 채 다가올 살육의 시간을 기다리며 숨을 죽였다. 유연과 사한결 그리고 연화가 한자리에 모였다. 연화가 가져온 소식은 서늘했다. 무림맹의 고수 12이 이미 이 도시를 옥죄어오고 있다는 전언이었다. 피하면 되지 않소. 유연의 낮은 음성에 연화가 고개를 저었다. 그녀의 눈동자엔 이미 좁혀진 포위망의 압박이 서려 있었다. 셋은 움직였다. 연화가 미끼를 자처했다. 그녀의 날렵한 신형이 폐관 밖 안개 속으로 사라졌고 잠시 후 어둠 속에서 수명의 무인이 내뿜는 살기가 폭풍처럼 폐관을 향해 쇄도했다. 적이다. 놓치지 마라. 연화가 쫓기는 척 폐관 안으로 몸을 날렸다. 그 뒤를 쫓아 12명의 무림맹 고수들이 어두운 정각 내부로 들이닥친 순간 매복해 있던 유연과 사한결의 기운이 폭발했다. 좁고 어두운 통로,
다수가 움직이기 불리한 지형은 유연의 설계대로였다. 유연이 정면을 막아섰다. 그의 검에서 뿜어져 나온 벽공 검강이 좁은 복도를 가득 채우며 세도하던 적들의 기세를 꺾었다. 사한결은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유령처럼 움직이며 측면을 파고들었다. 챙강, 콰드득, 병기와 병기가 맞부딪히는 쇳소리와 뼈가 으스러지는 소리가 폐관의 정적을 난도질했다. 유연의 검로가 대기를 태우며 적의 정면을 압박하는 사이 사한결의 손가락이 적의 혈도를 정확히 꿰뚫었다. 연화 역시 후면에서 셋의 공세를 받아내며 처절한 수성을 이어갔다. 그러나 적들은 무린맹의 정예였다. 파상 공세는 끝이 없었다. 사한결이 두 명의 목등뼈를 으스러뜨리고 돌아서는 찰나 어둠 속에 숨어있던 자의 검이 그의 등 뒤를 노리고 세도했다. 피할 수 없는 궤적이었다. 그 순간 유연의 눈동자가 기이한 빛을 내뿜었다. 단 한 번도 타인을 위해 움직여본 적 없는 그의 심장 밑바닥에서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유연의 내공과 충돌하며 굳게 닫혀있던 천검결의 비기가 억지로 열렸다. 천검결 제2식 수호일성. 유연의 검신에서 뿜어져 나온 청백색의 검류가 거대한 해일이 되어 폐관 전체를 휩쓸었다. 그것은 살의 기운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덮어 누르는 압도적인 위압이었다. 쿠웅. 폭발적인 진각과 함께 바닥의 먼지가 소용돌이치며 무린맹 고수들을 벽 너머로 튕겨냈다. 단 한 명도 죽지 않았으나 그 자리에 서 있던 자들은 모두 오장육부가 뒤틀리는 충격 속에 전의를 상실했다. 그들은 자신들 앞에 선 사내가 인간이 아닌 대지의 신령처럼 보였다. 폐관 안에는 지독한 침묵만이 감돌았다. 사한결은 입을 벌린 채 굳어버렸고 연하는 유연의 등 뒤에서 형용할 수 없는 경외심 어린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유연 자신조차 방금 제 손끝에서 나간 그 거대한 힘의 정체를 알지 못해 검을 쥔 손을 미세하게 떨었다. 부상을 입은 무린맹 고수들이 비틀거리며 어둠 속으로 흩어졌다. 그중 도주하던 한 사내가 뒤를 돌아보며 피 섞인 고함을 질렀다. 검왕의 핏줄은 반드시 끊어야 한다. 무린맹의 이름으로. 유연의 발걸음이 멈췄다. 핏줄. 끊어야 할 업보. 그 말이 유연의 고막을 타고 심연으로 흘러들었다. 누가 그것을 원하는가? 왜 아버지는 피로 그를 남겨야 했는가? 유연의 눈동자에 처음으로 낯선 빛이 서렸다. 그것은 뜨거운 분노라기엔 너무나 차갑고 슬픈 감정이라기엔 너무나 단단한 서늘한 결의의 결정체였다. 유연의 신형이 크게 휘청였다. 과도한 내력 소모로 인한 내상이었다. 사한결이 황급히 달려와 그의 어깨를 부축했다. 연화 역시 반대편에서 그를 받쳐들었다. 무너진 폐관의 천장 너머로 밤하늘이 보였다. 핏빛 노을이 가신 자리에는 시리도록 차가운 별들이 무수히 쏟아지고 있었다. 검푸른 새벽의 장막이 야산의 능선을 집어삼키고 있었다. 숲의 습기는 짐승의 혀처럼 축축하게 살갗을 앓았고 이름 모를 산새의 울음소리는 깨진 도자기 조각처럼 날카롭게 정적을 갈랐다. 유연은 거친 흙바닥 위에 쓰러져 있었다. 외상은 없었으나 그의 안색은 시신처럼 창백하게 질려 있었다. 억지로 열어젖힌 천검결의 위력은 독이 되어 돌아왔다. 역류한 진기가 경맥을 갈갈이 찢으며 단전을 뒤흔들고 있었다. 곁을 지키던 연하가 유연의 손목을 짚었으나 이내 초조하게 고개를 저었다. 정도의 치유술로는 감당할 수 없는 파괴적인 내상의 궤적이었다. 유연이 무거운 눈꺼풀을 들어 올렸다. 초점이 흐릿한 시선으로 일어나려 몸을 뒤틀자 곁에 있던 연하가 말없이 그의 어깨를 눌러내렸다. 거절할 수 없는 단호함이 실린 손길이었다. 유연은 그 손을 가만히 응시하다가 이내 저항을 포기하고 다시 차가운 지면에 몸을 뉘었다. 어떻게 내 이름을 알고 있소? 유연의 갈라진 목소리가 안개 속으로 흩어졌다. 연하는 대답하지 않았다. 긍정도 부정도 아닌 그저 심연을 알 수 없는 깊은 눈으로 유연을 내려다볼 뿐이었다. 유연 역시 더는 캐묻지 않았다. 지금 이 침묵 너머의 도살인 진실의 무게를 감당하기엔 그의 경맥이 너무도 위태로웠다. 그때 수풀을 헤치는 거친 발소리와 함께 사한결이 나타났다. 그의 뒤에는 낡은 약함을 어깨에 맨 여인이 서 있었다. 수아였다.
수아의 눈빛은 야생의 짐승처럼 날이 서 있었다. 그녀는 유연과 연하, 그리고 사한결의 얼굴을 차례로 후두며 그들의 기도를 읽어내렸다. 연하가 본능적으로 유연의 앞을 가로막으며 서늘한 기운을 뿜어냈다. 수아의 발걸음이 멈췄다.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 같은 긴장이 새벽의 공기를 얼어붙게 했다. 치료를 부탁하오. 사한결의 낮은 요청에 유연이 연하에게 작게 고개를 저어 보였다. 연하는 한 발짝 물러섰으나 여전히 건병에 손을 올린 채 수아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다. 수아가 유연의 곁으로 다가앉았다. 그녀가 유연의 맹문을 짚는 순간 차가운 냉기가 유연의 팔을 타고 심장으로 파고들었다. 정도 문파의 온화한 진기와는 근본부터 다른 거칠고 파괴적인 마교 계열의 치유 진기였다. 수아의 손길은 자비가 없었다. 그녀는 역류하는 유연의 내력을 억누르기 위해 자신의 진기를 송곳처럼 경맥 속으로 밀어 넣었다. 유연의 전신이 활처럼 휘어졌다. 기혈이 뒤틀리고 뼈마디가 비명을 지르는 고통이었으나 그는 입술을 깨물며 소리를 죽였다. 수아의 손바닥이 유연의 등을 짚으며 마지막 진기를 주입하던 찰나 그녀의 손이 돌연 멈춰 섰다. 유연의 척추를 따라 기묘하게 뒤틀린 경맥의 흔적. 그것은 단순히 무공을 수련하다 생긴 굳은 살이나 흉터가 아니었다. 특정 비전의 무공을 연마한 자의 몸에만 새겨지는 지워지지 않는 낙인과도 같은 핏줄의 변형이었다. 수아의 눈동자가 급격히 좁아졌다. 그녀는 자신이 알고 있는 어떤 기억과 유연의 등을 타고 흐르는 이 기괴한 혈맥의 형태를 대조하듯 한참 동안 손끝을 떼지 못했다. 치유가 끝났다. 폭풍처럼 휘몰아치던 고통이 가시고 유연의 안색에 희미한 생기가 돌았다. 유연은 천천히 몸을 일으켜 앉아 헝클어진 옷매무새를 다듬었다. 수아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약함을 챙겨 일어섰다. 사한결이 사례를 건네려 했으나 그녀는 대답 대신 서늘한 눈빛으로 거절의 의사를 표했다. 수아가 걸음을 옮기다 멈춰 서서 유연을 돌아보았다. 짧은 순간이었으나 그 눈빛 속에는 의구심과 경계 그리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그녀의 형체가 안개 속으로 완전히 사라진 뒤에야 사한결이 혀를 찼다. 참으로 괴짜여. 사람을 살리러 온 건지 죽이러 온 건지 원. 유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등을 짚던 수아의 차가운 손길과 마지막에 스쳐 지나간 그녀의 기묘한 눈빛을 곱씹었다. 강바람이 객잔의 낡은 창틀을 흔드는 정오였다. 사한결이 식량과 정보를 구하겠다며 자리를 비운 사이 객잔의 고요한 공기를 찢고 한 여인이 나타났다. 수아였다. 그녀는 사한결의 뒷모습이 안개 속으로 완전히 매몰되는 것을 확인한 뒤에야 마치 그림자에서 걸어 나오듯 문을 밀고 들어왔다. 연하가 번개처럼 일어나 수아의 앞을 가로막았다. 서늘한 기운이 두 여인 사이를 갈랐으나 유연이 작게 고개를 젓자 연하는 내키지 않는 표정으로 건병에서 손을 떼고 물러섰다. 수아는 유연의 맞은편에 앉았다. 연하가 내민 찻잔에서 김이 피어올랐지만 수아의 시선은 잠시 유연의 등 쪽 어젯밤 자신의 손끝에 닿았던 기괴한 혈맥의 흔적에 머물다 가라앉았다. 수아의 입술이 열렸다. 그 목소리는 감정을 거세한 채 오직 사실의 파편만을 뱉어내는 석상의 그것과 같았다. 20년 전 거망은 마교와 손을 잡으려 했다. 유연의 신형이 굳어졌다. 차를 따르던 연하의 손끝에서도 미세한 떨림이 일었다. 수아의 이야기는 거침없었다. 정도와 사도의 해묵은 구분을 무의미하다 여겼던 거망의 대담한 구상, 그리고 무린맹이 정도의 명분으로 강호를 톡점하는 형국을 뒤엎으려 했던 비밀스러운 움직임. 마교는 그 파격적인 제안을 받아들이려 했으나 그 낌새를 챈 무린맹의 칼날이 먼저 거망의 심장을 겨누었다는 것이었다. 당신이 어떻게 그것을 아시오? 유연의 물음에 수아는 품 안에서 누렇게 바랜 서찰 한 통을 꺼내 탁자 위에 놓았다. 유연이 서찰을 펼치자 시대를 뛰어넘은 묵직한 필치가 안광을 때렸다. 아버지 거망의 친필이었다. 마교 수뇌부를 향한 강호 재편의 설계도가 빽빽하게 적힌 밀서. 그리고 그 말미 유연의 시선이 한 이름 위에서 못 박힌 듯 멈춰섰다. 장애물 강호연. 강남의 저작거리에서 귀동냥으로 전해 듣던 이름이었다. 무린맹의 맹주이자
덕망 높은 강호의 어른이라 칭송받던 자. 유연의 눈동자가 깊게 침잠했다. 어디서 난 것이오? 어머니가 남긴 것이오. 수아의 짧은 대답에 유연은 그녀를 가만히 응시했다. 무언가 가슴 한구석을 찌르는 이질감이 느껴졌으나 지금은 그 정체를 알 길이 없었다. 유연이 다시 물었다. 강우연이 거만과 어떤 사이였소? 어릴 때부터 알던 자다. 그 누구보다 가까운 자. 유연의 뇌리 속에 아버지의 핏빛 글씨가 천둥처럼 스쳤다. 혈육이라도 믿지 마라. 아직 모든 인과가 연결되지는 않았으나 파편화된 진실들이 하나의 거대한 비극을 향해 맞닿으려 하고 있었다. 가져가도 되겠소. 수아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가 자리에서 일어서려 하자 유연이 그녀의 뒤를 향해 나직하게 읊조렸다. 이름을 알고 싶소. 수아가 멈춰섰다. 그녀는 돌아보지 않은 채 차가운 바람 같은 한마디를 남기고 객잔의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수아. 얼마 지나지 않아 사한결이 식량을 챙겨 객잔으로 돌아왔다. 그는 탁자 위에 놓인 세 잔의 찻잔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하나, 둘, 그리고 식어버린 세 번째 잔. 사한결이 특유의 넉살 좋은 미소를 지으며 유연을 바라보았다. 손님이 왔었소? 손님이 왔었소. 유연의 짧은 대꾸에 사한결은 껄껄 웃음을 터뜨렸다. 그러나 그 찰나 사한결의 눈동자 속에서 웃음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서늘한 안광이 번뜩였다가 사라졌다. 이미 고개를 돌린 유연은 그 기이한 변화를 보지 못했다. 그날 밤 유연은 홀로 등불 아래 앉아 밀서를 펼쳤다. 강우연. 가장 큰 장애물. 그리고 그 누구보다 가까웠던 자. 아버지가 남긴 혈육에 대한 경고와 밀서 속의 이름이 교차하며 유연의 심연을 흔들었다. 아직은 안개 속이었으나 이제 그가 검을 휘둘러야 할 방향만은 뚜렷해지고 있었다. 유연의 손등 위로 푸른 힘줄이 돋아났다. 황량한 대로 위로 마른 바람이 휘몰아쳤다. 며칠간의 강행군으로 유연의 옷자락에는 객진이 자욱했으나 그의 눈빛만은 밀서의 문장들처럼 날카롭게 서 있었다. 그때 길 앞머리의 안개 속에서 한 여인의 형체가 서서히 실루엣을 드러냈다. 비류였다. 쪽지 한 장만을 남기고 신기루처럼 사라졌던 그녀가 이번에는 피하지 않고 유연의 정면을 막아섰다. 유연의 발걸음이 멈췄다. 등 뒤의 연하와 사한결 역시 본능적으로 기세를 가다듬었으나 유연은 손을 들어 그들을 제지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이 여인이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음을, 그리고 언젠가 반드시 제 앞에 나타날 운명이었음을. 비류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많이 컸구나. 유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비류의 시선은 유연의 전신을 흘러내렸다. 걸음걸이의 보법, 어깨에 실린 기세, 그리고 건병을 쥐는 손끝에 굳은 살까지. 스쳐 지나듯 보았던 눈빛보다 훨씬 깊고 집요했다. 2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그녀는 유연의 몸에서 죽은 거망의 흔적을 찾고 있었다. 내 아버지를 알고 있다. 유연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한 걸음 내디디며 낮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물었다. 어디서? 20년 전. 직접 봤다. 그 마지막을. 유연의 신형이 화살처럼 비류를 향해 쇄도할 듯 팽팽해졌다. 그는 격앙된 어조로 비류의 눈을 쏘아 보았다. 어떻게 죽었소? 누가 아버지를 베었단 말이오. 비류는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안광은 유연의 격동하는 심장을 짓누를 듯 차갑게 식어내렸다. 그것을 지금 내 놈의 귀에 흘리면 내 검은 삐뚤어진다. 분노와 증오로 휘두르는 검은 결코 천검결의 진의를 완성하지 못해. 너는 그저 복수에 미친 귀물이 되어 쓰러질 뿐이다. 유연의 움직임이 우뚝 멈췄다. 반박하려던 입술이 굳게 닫혔다. 그녀의 말이 비수처럼 가슴을 찔렀기 때문이 아니었다. 그의 몸 안에서 맥동하는 천검결의 진기가 그녀의 말에 호응하듯 고요히 가라앉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다. 유연은 억울함과 갈증을 삼키며 비류를 묵묵히 응시했다. 비류가 품 안에서 빛바랜 천으로 정성스럽게 쌓인 물건을 꺼내 유연에게 내밀었다. 유연이 떨리는 손으로 천을 풀어내자 그 안에서 서늘한 냉기를 뿜어내는 쇳조각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것은 부러진 검의 끝 조각이었다. 20년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날은 여전히 예리했고
검신에 새겨진 기묘한 문양은 살아있는 생물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유연이 그 파편을 손바닥 위에 올렸다. 묵직했다. 단순한 쇠의 무게가 아니었다. 그것은 만인을 호령하던 거망의 위엄이자 마지막 순간까지 꺾이지 않았던 의지의 무게였다.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아버지의 검이다. 마지막 전투에서 부러졌다. 내가 주었지. 주인을 잃고도 죽지 못한 가련한 조각이다. 유연은 파편의 단면을 오랫동안 내려다보았다. 부러진 그 자리에 맺혔을 아버지의 피와 눈물이 손바닥을 타고 전해지는 것 같았다. 한참의 침묵 끝에 유연이 물었다. 내가 충분히 강해지면 그때는 당신이 모든 것을 말해줄 것이오? 그래. 내 그릇이 진실의 무게를 견딜 수 있을 때 내가 직접 찾아오마. 비류가 몸을 돌렸다. 그녀의 신형이 다시 안개 속으로 희미해지기 시작했다. 사라지기 직전 그녀의 마지막 경고가 바람을 타고 유연의 고막을 울렸다. 서두르지 마라. 강해지는 것과 급해지는 것은 다르다. 검을 쥔 자가 조급함에 먹히는 순간 그것은 무기가 아니라 흉기가 될 뿐이다. 그녀는 연기처럼 사라졌다. 유연은 검 파편을 손에 꽉 쥔 채 그 자리에 오래도록 서 있었다. 날카로운 파편의 모서리가 손바닥을 파고들어 핏방울이 맺혔으나 그는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듯 했다. 연하가 조용히 다가와 곁에 섰다. 그녀는 파편을 보았으나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사한결 역시 농담을 던지려 다가오려다 연하의 서늘한 눈빛을 보고는 발걸음을 멈추고 묵묵히 짐을 챙겼다. 지금의 유연에게는 타인의 위로보다 혼자만의 침묵이 절실함을 그들도 알고 있었다. 유연은 파편을 소중히 감싸 품 안으로 갈무리했다. 품 속에는 이미 아버지가 남긴 건보가 자리하고 있었다. 이제 20년 만에 건보와 그 주인의 파편이 한자리에서 조우했다. 유연의 눈이 지평선 끝을 향했다. 만년설을 머금은 곤륜의 산새는 칼날처럼 날카롭게 하늘을 찌르고 있었다. 희박한 공기를 뚫고 올라온 유연 일행의 앞을 막아선 것은 서슬퍼런 기세를 내뿜는 곤륜파의 청이 제자들이었다. 장문인을 뵙고자 왔소. 유연의 목소리는 산바람에 실려 정각 깊숙한 곳으로 흘러들었다. 잠시 후 안으로 들라는 정갈이 떨어졌다. 장문인 하배구가 유연을 맞이한 대청은 고요했으나 그 정적 속에는 수십 년간 쌓인 세월의 무게가 가라앉아 있었다. 하배구가 모습을 드러냈다. 서리가 내려앉은 듯한 백발의 단정한 폭색, 50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의 걸음걸이에는 대지를 누르는 경점이 살아있었다. 그러나 그가 유연의 얼굴을 마주한 찰나 강건하던 하배구의 걸음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것은 공포라기엔 너무 깊고 반가움이라기엔 너무나 서늘한 찰나의 경련이었다. 먼 길을 왔구나. 앉거라. 하배구는 신속히 표정을 다잡고 자비로운 어른의 안색을 꾸며냈다. 유연이 맞은편에 자리를 잡자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차가 내어졌다. 하배구는 유연을 오래도록 응시했다. 마치 유연의 얼굴 너머로 이미 죽어 사라진 누군가의 망령을 보는 듯한 시선이었다. 거망의 아들이 맞느냐. 유연이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하배구는 찻잔을 들어 올렸다. 찬물이 파들거렸다. 그의 손끝이 아주 미세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떨리고 있었다. 아버지를 알고 계시오. 알았지. 오래전 일이다. 알았다는 과거형의 단어가 유연의 고막을 차갑게 긁었다. 유연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하배구의 눈을 정면으로 쏘아 보았다. 아버지가 어떻게 죽었는지 당신은 알고 계시오. 순간 하배구의 눈동자가 기이하게 일렁였다. 찰나의 정적이 대청을 지배했다. 하배구는 시선을 피하며 찻잔 속의 찌꺼기를 내려다보았다. 강호는 위험한 곳이다. 아무리 강한 자라 해도 죽음의 그늘을 피할 수는 없는 법이지. 대답이 아니었다. 그것은 명백한 회피이자 묵인된 진실의 방벽이었다. 유연은 더 이상 파고들지 않았다. 이 노인이 지닌 두려움의 실체가 무엇인지 알 수 없으나 지금은 그 입이 열릴 때가 아님을 그의 감각이 말해주고 있었다. 담소는 이내 강호의 근황과 곤륜의 아니 같은 껍데기뿐인 이야기들로 채워졌다. 그날 밤 유연은 깊은 잠에 들지 않았다. 자정의 달빛이 창살을 타고 흐를 무렵 대청 쪽에서 지극히 미세한 인기척이 느껴졌다.
유연은 그림자처럼 몸을 일으켜 소리 없이 움직였다. 대청 구석 하배구가 홀로 앉아 있었다. 단 하나의 촛불만이 그의 늙은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그는 신중하게 붓을 돌려 서찰을 써 내려가더니 이내 촛농으로 서신을 단단히 봉했다. 하배구가 창밖으로 짧은 신호를 보내자 어둠 속에서 유령 같은 인형 하나가 나타나 서찰을 낚아채듯 받아안고 사라졌다. 하배구는 서찰이 사라진 방향을 한참이나 바라보다가 가물거리는 촛불을 끄지 못한 채 고뇌의 참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유연은 그 광경을 지켜본 뒤 소리 없이 자신의 처소로 돌아왔다. 다음날 아침 곤륜의 문을 나서는 일행을 하배구가 배웅했다. 유연을 바라보는 그의 눈에는 어젯밤 목격했던 그 고뇌와 미안함, 그리고 지독한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마지막으로 묻겠소. 곤륜파는 무림맨과 어떤 사이요? 하배구의 발걸음이 멈췄다. 그는 산 아래로 끝없이 이어진 길을 내려다보며 건조하게 답했다. 구대 문파는 무림맹의 권자 아래에 있다. 그것이 강호의 질서다. 사실만을 나열한 차가운 대답이었다. 유연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산길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곁에서 걷던 사한결이 짐짓 넉살 좋게 물었다. 어떻소? 내가 보기엔 꽤나 덕망 높은 좋은 어른 같던데. 유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에는 어젯밤 어둠 속으로 사라진 서찰과 자신을 보며 떨리던 노고수의 손끝만이 잔상처럼 남아 있었다. 곤륜의 높은 문은 열렸으나 그 안의 진실은 여전히 천길 낭떠러지 아래에 잠겨 있었다. 강변의 물안개는 살점을 저미듯 차가웠다. 시야가 채 열보도 확보되지 않는 유백색의 장막 너머로 서늘한 금속성의 파동이 대기를 먼저 갈랐다. 설린이었다. 그녀는 며칠 전과는 달랐다. 이미 뽑혀진 장검은 안개 속에서 독사처럼 다리를 틀며 유연의 길목을 차단했다. 유연이 멈춰섰다. 이번엔 나를 데려가려는 것이오. 설리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신형이 안개를 뚫고 섬전처럼 쇄도했다. 낙화유수. 꽃잎이 흩날리듯 유려한 검로였으나 그 끝엔 필살의 내경이 맺혀 있었다. 며칠 전의 유연이었다면 그 궤적조차 쫓지 못했으리라. 그러나 지금 유연의 단전에서는 천검결의 진기가 광마처럼 용솟음치고 있었다. 챙강. 금속과 금속이 부딪히는 파열음이 안개를 찢었다. 유연은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지면을 박차며 설린의 흉관을 향해 검을 밀어넣었다. 벽공일섬. 푸른 검광이 대기를 태우며 쇄도하자 설린의 눈동자에 경악의 안광이 서렸다. 그녀는 신형을 기괴하게 뒤틀어 검광을 피했으나 스쳐 지나간 기운에 무복 소매가 가루가 되어 비산했다. 설린의 반격은 잔혹했다. 그녀의 검끝이 떨리며 수십 개의 검형을 허공에 뿌렸다. 유연의 어깨와 허벅지에서 선혈이 뿜어져 나왔다. 하지만 유연은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괴물처럼 전진했다. 그는 자신의 피를 뿌리며 설린의 품 안으로 파고들어 검병으로 그녀의 가슴팍을 강타했다. 화득. 설린의 검끝이 유연의 옆구리를 꿰뚫으려는 찰나 유연의 왼손이 설린의 손목 맹문을 낚아챘다. 착골분근. 유연의 손가락에 실린 내력이 설린의 손목 관절을 지식이려 들자 설린 역시 단전의 진기를 폭발시켜 유연의 흉부를 밀어냈다. 쿠웅. 폭발적인 내력의 충돌로 강변의 자갈들이 사방으로 튀어올랐다. 두 사람의 숨소리는 갓 잡아 올린 짐승의 그것처럼 거칠었다. 설린의 입가에서 한 줄기 핏물이 흘러내렸다. 며칠 전 단 한 방울의 땀도 흘리지 않았던 그녀의 안색이 창백하게 질려 있었다. 설린이 떨리는 손으로 검을 칼집에 꽂았다. 뺨 위로 핏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액체가 안개를 타고 흘러내렸다. 무림맹이 당신을 이용하려 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젖은 흙처럼 무거웠다. 나 또한. 그가 휘두르는 피 묻은 도구였을 뿐이에요. 설리는 더 이상 유연을 보지 않았다.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안개 속으로 사라지는 그녀의 뒷모습에는 지독한 고독이 서려 있었다. 유연은 자신의 어깨에서 흐르는 피를 움켜쥐며 그녀가 사라진 방향을 오래도록 노려보았다. 그때 한 말. 닮았다고 했소. 설린의 발걸음이 멈췄다. 누구를 닮았다는 것이오. 설린은 돌아보지 않았다.
그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서 마치 대답 대신 침묵으로 온몸을 감싸는 듯 했다. 그리고 다시 걷기 시작했다. 단 한마디의 대답도 뒤돌아봄도 없었다. 강바람에 실려온 비릿한 피 냄새만이 그가 방금 사선을 넘었음을 증명하고 있었다. 자정의 공기는 눅눅한 습기를 머금은 채 강남의 뒷골목을 짓누르고 있었다. 번듯한 대로변의 화려함과는 동떨어진 썩은 물비린내와 정체 모를 악취가 진동하는 이곳은 강호의 화사한 햇살이 결코 닿지 않는 밑바닥의 심연이었다. 유연히 숙소의 낡은 문을 열고 한 발을 내디뎠을 때 어둠 속에 몸을 숨기고 있던 수십 개의 시선이 일제히 번뜩였다. 살기였다. 무린맹의 정파 무인들이 내뿜는 서슬퍼런 기계가 아닌 시궁창에서 잔뼈가 굵은 짐승들이 내뱉는 비릿하고 저열한 욕망의 냄새였다. 숙소를 지키시오. 뒤따라 나오려던 연하의 발치에 유연의 낮은 음성이 떨어졌다. 연하는 멈춰 섰다. 유연은 돌아보지 않았으나 그의 꼿꼿한 뒷모습은 이미 많은 것을 말하고 있었다. 이곳은 사방이 막힌 막다른 골목, 퇴로가 없는 전장이었다. 연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건병을 꽉 쥐었다. 유연이 전방의 도살자가 된다면 자신은 그의 등 뒤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함을 본능적으로 깨달은 까닭이다. 유연이 골목 한복판으로 유유히 걸어 나갔다. 스르륵 서걱. 어둠 속에서 병기가 바닥을 끄는 소름 끼치는 금소금이 들려왔다. 무린맹의 낙인 대신 조잡한 흑련 문신을 새긴 사내들이 사방에서 좁혀왔다. 그들의 손에는 규격화된 검 대신 녹슨 갈고리, 톱날이 박힌 도, 끝이 뭉툭한 철봉들이 들려 있었다. 죽여라. 누군가의 거친 함성과 함께 포위망이 좁혀졌다. 가장 먼저 쇄도한 사내가 휘두른 갈고리가 유연의 목덜미를 노리고 궤적을 그렸다. 유연의 신형이 유령처럼 흐릿해졌다. 청풍포영. 검집을 채 뽑지도 않은 채 유연의 신법이 허공을 갈랐다. 팍! 둔탁한 파공음과 함께 갈고리를 든 사내의 손목이 꺾였다.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사내가 뒤로 낮아빠지는 찰나 좌우에서 3명의 무인이 동시에 병기를 내질렀다. 유연은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적들의 품 안으로 파고들었다. 검집 끝이 적의 기어를 정확히 타격했다. 거압의 극기에 닿은 정교한 신법이 좁은 골목 안에서 화려한 무도처럼 펼쳐졌다. 유연은 단 한 명의 목숨도 거두지 않았으나 그가 스쳐 지나가는 자리마다 흑련의 무인들이 팔다리를 움켜쥐며 나뒹굴었다. 그러나 숫자가 너무 많았다. 한 명을 쳐내면 그림자 속에서 2명이 솟아났고 2명을 쓰러뜨리면 4명의 악기들이 악에 받쳐 달려들었다. 비켜라. 이 잔챙이들아. 골목 끝에서 지진이 일어난 듯한 묵직한 진동이 전해졌다. 어둠을 찢고 나타난 것은 집채만 한 덩치를 가진 사내였다. 그의 어깨 위에는 시커먼 쇳덩이로 주조된 거대한 철퇴가 얹혀 있었다. 흑련의 두목이었다. 그의 눈초리에는 강남 지하 세계를 피로 물들여온 자, 특유의 잔인함이 서려 있었다. 내 놈이 거망의 아들이냐? 유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서늘한 눈빛으로 상대의 기색을 읽을 뿐이었다. 말이 없는 놈이군. 그 철딱선이 없는 목을 이 철퇴로 짓개겨 주마. 두목이 철퇴를 휘둘렀다. 태산압정의 기세였다. 수십 근의 철퇴가 공기를 찢으며 유연의 머리 위로 쏟아졌다. 유연이 옆으로 몸을 날리자 철퇴가 박힌 바닥이 폭사하며 돌가루가 비산했다. 쾅! 대지가 비명을 질렀다. 두목의 공격은 정교함은 떨어졌으나 그 파괴력만큼은 경악할 수준이었다. 두목은 멈추지 않고 연달아 철퇴를 몰아쳤다. 횡소천군. 철퇴가 수평으로 궤적을 그리며 골목의 벽면을 후었다. 벽돌이 부서져 내리고 먼지가 자욱하게 피어올랐다. 유연은 그 자욱한 먼지 속에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았다. 무겁고 파괴적인 공격 뒤에는 반드시 큰 빈틈이 생기기 마련이었다. 유연의 진기가 건맥을 타고 흘러 검신에 닿았다. 벽공일섬. 철퇴가 다시 한번 허공을 가르고 회수되는 찰나 유연의 검이 섬광처럼 뻗어나갔다. 징 마이너스. 검날과 철퇴의 자루가 부딪히며 고막을 찢는 금소금이 울려 퍼졌다. 유연의 검은 두목의 무거운 힘을 그대로 흘려보내며 마치 뱀처럼 유연하게 철퇴 자루를 타고 올라갔다.
두목의 눈동자가 경악으로 물들었다. 미처 방어할 틈도 없이 차가운 검끝이 그의 후두부를 겨눴다. 크! 두목이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그의 목을대 바로 앞에 유연의 검날이 닿아 있었다. 멈추지 않은 검기가 두목의 피부를 살짝 찢어 핏방울이 배어 나왔다. 주변을 에워싸고 있던 흑련의 무인들이 서늘한 기세에 눌려 숨을 죽였다. 누가 시켰소? 유연의 음성은 낮았으나 골목 안의 모든 이에게 또렷하게 전달되었다. 두목은 비릿한 핏물을 뱉어내며 조소했다. 그의 눈에는 이미 죽음을 예감한 자의 광기 섞인 허망함이 감돌았다. 흐흐. 크크. 소풍진. 유연의 미간이 미세하게 떨렸다. 생소한 이름이었다. 소풍진이 누구요? 무린맹. 부맹주. 그 높으신 어른이 우리 같은 하수구 쥐새끼들에게 명하셨지. 두목의 고개가 꺾였다. 내공의 반동과 유연의 일격에 이미 장파열이 일어난 상태였다. 마지막 숨이 잦아드는 골목 안으로 정적만이 감돌았다. 유연은 검을 거두지 않은 채 쓰러진 두목을 오래도록 내려다보았다. 소풍진, 무린맹 부맹주. 주변을 메우고 있던 흑련의 무인들은 두목이 쓰러지자 겁에 질려 어둠 속으로 뿔뿔이 흩어졌다. 골목은 다시 쥐죽은 듯 조용해졌고 눅눅한 밤 공기만이 남았다. 숙소 안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연하와 사한결이 달려나왔다. 유연은 피 냄새가 진동하는 바닥에 쓰러진 두목을 외면했다. 평소라면 죽은 자의 눈이라도 감겨주었을 테지만 이번엔 그러지 않았다. 비정한 강호의 순리 앞에 마음을 다잡듯 유연은 차갑게 식어가는 시신을 뒤로 한 채 어둠 속으로 시선을 돌렸다.